자녀의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동적으로 반복하는 문제풀이 교육은 이젠 옛말. 지금은 자기주도 학습의 시대. 이젠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으로 자녀들에게 새로운 공부의 장을 열어주자. 교육평론가 이범이 전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지름길.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TV특강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한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너무나 입시 열풍, 입시 경쟁,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간혹 자살하는 청소년까지 나오는 걸 보면 심각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또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육평론가 이범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대입 수능 제도 큰 틀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왜 그 학교마다 가보면은 교무실 들어서면은 뭐 행복이 넘쳐나는 학교, 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학교 이런 뭐 교훈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학교 가고 싶고 행복하고 학교만 가면 그럴까 그런 의구심이 또 듭니다. 예,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그 괴리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도대체 어디부터 고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크게 국가적인 수준에서 제도로 고쳐야 되는 것도 있고, 네. 학교 수준에서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개인 수준에서 뭐 공부 방법 이런 수준에서 바꿔야 될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개인 수준에서 공부 방법 수준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인 것과 약간 연관을 좀 또 시켜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때 뭐 80년대나 90년대 그 학창 시절이나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스트레스 강도는 있을 텐데 우리 교육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요즘 아이들이 좀 인내심이 우리 때보다 좀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야기되는 걸까요? 어떤가요? 보시기에는? 뭐 인내심이야 뭐 저희 때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였고요. 네. 사실 이제 공부하는 그 시간 자체가 기성세대보다 더 늘었어요. 지금 세대가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기성세대와 많이 다른 것이 느껴지는 게 기성세대는 이제 공부할 때 단어 정도 자기가 만들어보고 노트 정리도 해보고 또 자기 시간 계획도 세보고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험 거의 없이 고3까지 올라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나 누구 뭐 다른 분에게 그렇죠. 의존한다는 건가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의존적인 성향이 이제 굳어져서 이제 성이 되는 이런 상당히 이제 좀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언급했던 요즘 뜨고 있는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이 그런 까닭에 나오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교육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또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범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요즘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목고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방법이 요즘 이름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또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 같은 거, 학부모 대상으로 강연 같은 거 할 때도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강연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고 심지어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칩니다. 와, 학원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광고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유행하는 말이 되었는데 오해도 많아요. 일단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초등학생,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어린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혼자서 스스로 공부한다는 그 뜻만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중요한 뭔가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사실 어린 나이 학생들이 가지기는 어려운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이 성인 교육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따라서 어린 아이를 키워가면서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어떤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오해가 있냐면 야, 자기주도 학습 같은 건 그 먼 나라의 얘기고 또 빨리 학원부터 가 임마
뭐 이런 경우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학부모들이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그 효과에 대해서 잘 안 믿으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또 이론적으로도 보면 같은 시간 동안 학원 다니는 학생보다 그 시간 동안 자기주도 학습한 학생이 훨씬 수능 점수도 높고, 심지어 작년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그 같은 시간 동안 학원 다니는 학생과 그 시간 동안 자기주도 학습한 학생이 이제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간 경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학생보다 뒤 학생이 심지어 대학대 성적도 더 높더라.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입시 준비를 위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사교육비를 절약하자 이런 차원의 이제 어떤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우리 아이가 시작하려면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뭘 좀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중학교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학교 시절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지겠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도표는 이제 지난 첫 번째 강연 때도 이제 우리가 봤던 도표입니다. OECD에서 조사한 전 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나, 이걸 이제 재보면 OECD 평균이 한 35시간 정도 되고, 특히 선진국 그룹은 이제 좀 35시간보다 약간 좀 적은 이런 시간대를 기록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유독 길다 50시간을 기록하는, 그 세계에서 이제 공부 시간이 제일 긴 이런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한 결과 이 학생들의 성적, 학업 성취도라고 하죠. 학력이라고도 하고, 학력 또는 학업 성취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피사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국제 학력 비교 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OECD에서 3년에 한 번씩 3과목씩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되시죠? 똑같은 문제를 출제해서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교하게 설정된 기준에 의해서 이제 표본 집단을 각국에서 이제 다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국 학생들의 평균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비교한 건데 이걸 상당히 꾸준히 해와서요. 요즘 각국의 이제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피사 평가에서 핀란드가 맨날 1등만 했어요. 그래서 핀란드가 굉장히 유명해진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2등에서 4등 사이에서 놀았습니다, 주로. 여기 그래프에는 이제 한국이 2등한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의 학력 또는 학업 성취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공인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랜 시간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학력이 만약 20등, 30등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그 그래프는 그 가장 최근 조사는 아니고 그 직전 조사고요. 가장 최근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정리돼서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핀란드를 제쳤습니다. 1등했어요. 3과목 시험 보는데 2과목은 한국 1등하고 1과목은 핀란드가 1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핀란드가 학력 수준이 비슷합니다.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위에 이제 학습 효율화 지수라는 것이 이제 한국이 상당히 낮게 나오거든요. 효율은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핀란드하고 한국하고 학력은 비슷해요. 학력 수준은 비슷한데 이 정도 학력을 기록하는데 핀란드 학생들은 일주일에 30시간 정도 공부해서 이게 되고 한국 학생들은 50시간 공부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비슷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력을 기록하는데 한 나라는 세계에서 공부 시간이 제일 짧은 축에 속하고 다른 나라, 즉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공부 시간 길고, 이게 이 차이가 진짜 이만저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효율이 낮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효율 공부를 하는 겁니다. 좀 거칠게 표현해 보면 한국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 굉장히 후졌다는 거죠. 이거는 뭐 개인적인 공부 방법도 그렇고요. 공교육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교육도 그런 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사교육을 실제로 내부에서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국 학생들의 공부 효율이 낮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공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한국 학생들의 이제 무슨 그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상대평가를 하거든요. 네, 석차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근데 사실 석차를 가지고 상대평가를 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다 절대평가를 하거든요. 상대평가라는 개념이 서양에서는 사실 없어요.
학교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 평가를 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제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제 이 학업 효율이 낮은 이유는 뭐 예를 들면 학업 흥미도 같은 걸 조사하면 굉장히 낮게 나온다든가, 또 뭐 무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을 계속 뭐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제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생기고, 공교육과 이제 대학 입시가 잘 안 맞는 부분, 이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렸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개인적인 공부 방법의 수준에서도 상당히 효율이 낮은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오늘 중심적으로 짚어보면서 자기주도 학습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자, 일단 이 요즘 학생들을 이제 좀 상담하면서 얘기를 진행해 보면, 요즘 중고등학교쯤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그 오해 내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진도라고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취도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거로 만들었냐, 뭐 이런 것이겠죠. 성취도란. 진도는 뭐 우리가 늘 이해하듯이 바로 이제 몇 페이지까지 진도 나가느냐, 이런 얘기할 때 그 진도입니다. 자,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전혀 다를 수 있죠. 뭐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전혀 따로 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취도하고 진도는 본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것인데, 이 차이가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진도 나가는데 급급한 공부를 하면서 성취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성취도를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강연 그 서두에서 제가 MC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성세대가 공부할 때는 단어장도 만들어보고 노트 정리도 해보고 자기 시간 계획도 세워보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만, 요즘 그런 경험 거의 없이 고3까지 올라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취도 위주의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학교에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이제 준비할 때, 이럴 때는 이게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치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혹시 예전에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는 시험 범위가 좀 좁잖아요. 그거는 꾸준히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벼락치기 하는 게 더 잘 나오기도 해요. 지금 강하게 끄덕거리는 분들 계신데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죠. 중간, 기말고사 이런 건 좀 그래도 범위가 좀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꾸준히 공부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나요? 어떤 때는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벼락치기를 했더니 오히려 꾸준히 공부할 보다 더 잘 나오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도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할 때 이럴 때는 그 가치가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성취도 위주의 공부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그 위력을 발휘하냐면, 범위가 굉장히 넓을 때, 범위가 이제 넓어질 때. 대표적인 게 입시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수능 같은 것은 수능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은 사실상 범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수능 수리 영역은 과거에는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배운 것을 이제 봤는데, 2005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운 게 수능 수리 영역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2년분의 진도에 해당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내일 시험 보는 거 오늘 벼락치기 하면은 마음이라도 편해요. 왜냐면 내일 시험 보고 오늘 밤이라도 새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그때까지 내가 공부를 하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시험은 6개월 뒤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1년 뒤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범위가 넓을 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공부하는데 내가 오늘 공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게 6개월 뒤에 남아 있을까요? 다 웃으시는데 안 남아 있을 거라는 건 너무 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걸 다 알아요. 아이들도 자기가 어떤 주제인지 압니다. 자기 주제를 압니다. 자기 머리가 밑 빠진 독이라는 거 다 알아요. 애들이 뭐 부으면 샌다는 거 다 압니다. 이게 뭐 그냥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대체로 이 단기 기억이라는 것이어서 일주일 지나면 한 20 내지 25%밖에 안 남는다. 물론 개인차는 좀 있겠죠. 조금 더 기억이 많이 남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근처에서 논다는 거예요.
휘발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까지 절대로 안 남아 있죠. 1년 뒤까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의 시험 같은 것을 준비하고자 할 때 이 성취도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언제 처음 경험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경험했습니다. 남들이 고3 때 경험할 걸 저는 중3 때 미리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과학고등학교 입시를 한번 도전해봤거든요. 그때는 전국에 과학고가 4개밖에 없었어요. 과학고 초창기 시대여서 서울에 과학고가 없었고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요 4지역에서 경기과학고를 지원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내가 저기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수학과학 같은 건 이제 중학교 전범위 시험을 준비해야 됐거든요. 그때는 그 넓은 범위의 시험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깨달아집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내 머리는 밑빠진 독이고 부어봤자 금방 새고 이거 앞으로 내가 시험 볼 때까지 6개월, 8개월 10개월 남았는데 절대로 이거 유지 안 된다는 거 그냥 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성취도 위주의 공부를 하려면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복습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 제가 지금 선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좀 참조를 해보십시오. 근데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어떤 이론이나 내용 설명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쳐보죠. 저는 공부하다가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내가 다음에 좀 복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공부하다가 그 부분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리고 맞고 맞았습니다. 틀렸다라고 해서 다음에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틀린 문제 나중에 다시 풀어보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은 이제 공부의 고수는 아니고 중수쯤 되는 학생들이에요. 하수는 뭐냐? 물론 하수는 틀린 문제 다시 안 보는 학생들입니다. 사실은 압도적 다수가 하수입니다. 하수 탈출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압도적 다수가 하수고 하수를 탈출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틀린 문제를 나중에 다시 풀어보는 것은 고수는 아니고 중수다. 왜 중수냐면 사실 틀리고 맞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실전도 아니고 연습 게임이니까. 연습 게임에서 틀리고 맞고는 그게 그리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 이건 틀렸지만 내가 해설을 보고 다시 풀어보고 하니까 다음에 보면 괜찮을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번은 내가 어쩌다 맞은 거지 나중에 비슷한 거 보면 분명히 또 내가 헷갈리거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체크를 하는 겁니다. 틀렸냐 맞았냐하고 좀 기준이 다르죠. 나중에 내가 이것을 비슷한 것을 보았을 때 자신 있겠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체크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체크한 것만 복습했습니다. 언제? 다음 날이요. 항상 다음 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뒤에 복습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다 해보셨잖아요. 책 한 권 띄고 나서 첫 페이지 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새 책 보는 것 같잖아요. 이미 잊어버릴 만한 걸 철저히 까먹은 뒤여서 너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이제 학습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그때 물론 학습이론을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짧은 인터벌로 반복하는 겁니다. 인터벌이 길어지면은 효율이 확 떨어지기 시작해요. 짧은 인터벌로. 그래서 저는 체크한 거를 반드시 다음 날 복습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이제 복습하다가 어떤 건 체크를 늘려요. 체크가 이제 2개로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 3, 4일 뒤에 2차 복습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3, 4일 뒤에 이제 요 체크 2개 된 거 2차 복습하면서 어떤 건 체크를 또 늘립니다. 또. 그러니까 어떤 건 체크가 결국 3개까지 되는 거예요. 이건 한 일주일 뒤에 3차 복습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다 보면 매일매일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원래 공부해야지 진도 나가야지 싶었던 부분 공부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저께 공부했던 것 중에 체크 하나 이상 된 거 1차 복습 3, 4일 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체크 2개 이상 된 거 2차 복습 그리고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체크 3개 된 거 3차 복습. 그럼 그냥 막 진도만 연락에 나갈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 1.5배는 걸립니다. 아니 꼼꼼하게 하면 2배도 걸려요. 근데 탁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안 까먹어요. 이미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 그냥 관성적으로 학원만 다니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게 너한테 필요할 걸이라고 남이 지레짐작으로 판단해서 이 학생한테 들이민 겁니다. 이거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되물어서 이게 내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건가?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체크를 할까 말까를 되물어서 판단한 거하고, 자, 앞에 판단과 뒤에 판단 어느 쪽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판단이 더 정확한 거예요. 자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남이 아무리 열심히 뭐 관찰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잘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다음에 비슷한 걸 봤을 때 내가 자신 있게 대할 능력이 있을까? 이런 식의 되물음은 남이 대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좀 어렵게 표현하면 자기 진단 능력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거 내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일까를 스스로에게 되물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자기 진단이죠. 뭐 자기 진단이 뭐 아주 거창한 수준의 자기 진단도 있겠지만 작게 보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물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공부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잘 되지는 않아요. 이게 또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시간도 걸리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요, 그냥 관성적으로 남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 자기한테 필요한 여부를 남이 지레짐작으로 판단해 준 것과 자기가 되물어서 판단한 것은 정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제 강의의 처음에 화두가 뭐였습니까? 효율이었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저효율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써먹으면 입시에도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굳이 입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평생의 자산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 앞으로 직업을 몇 번 바꿀 것 같습니까?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직장 바꾸는 건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을 바꾸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직업도 몇 번 바꿔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자기 것으로 익혀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생길 텐데, 청소년기에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면 이게 평생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봐야 되거나 새로운 것을 익혀야 될 때,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될 때, 이럴 때마다 다시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학교 공부 또는 입시 뭐 이런 차원으로만 물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이제 몇십 년, 뭐 앞으로 한 8, 90년 살겠죠. 그 사는 동안에 직장, 심지어 직업이 몇 번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다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기술 중에 첫 번째 기술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습 기술입니다. 복습 기술. 네, 복습 기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안 되면요, 복습을 못 해요. 한번 오늘부터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해보십시오. 특히 중고생 자녀를 두신 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야, 이 엄마가 말이야, 오늘 이범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상한 강연을 들었는데 너 성취도 위주의 공부를 하려면 복습을 꼭 해야 된다거든. 그러니까 너 오늘부터 복습 안 하면 엄마한테 죽어.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 입장에서 보십시오. 어저께 자기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갔는데 오늘 11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옆에서 복습하면 죽인다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저께 내가 공부했던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하염없이 쭉 복습을 하고 있으면 뭐가 모자랄까요? 시간이 모자라죠. 아니 뭐 한 과목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과목도 여러 개 있고, 그 어저께 봤던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다시 쭉 훑어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애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아이들이 안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잘 들여다보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무작정 복습하자 되게 며칠 못 가서 포기합니다. 못하는 겁니다. 초딩 때는 이 문제가 별로 안 나타나요. 왜?
초등은 교과 분량이 좀 적어요. 초등학생 때는 교과 분량이 좀 적으니까 포괄적 복습이라는 게 꽤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시험 범위를 해봐야 뭐 그렇게 분량이 많지도 않고 교과목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시험 때마다 포괄적으로 쭉 복습한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학생 되면 벌써 교과 분량이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복습 기술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선별하는 기술입니다. 선별이 물론 이제 자기 진단을 통한 선별이죠. 스스로에게 되묻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내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일까? 내가 이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거를 이제 선별하는 겁니다. 그 체크라는 게 바로 그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정도 시기에 이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물어서 내가 이걸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지, 이걸 선별하는 능력, 자기 진단 능력, 이걸로 어느 정도 무장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교과 분량이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이 중학교 때 이런 기능을 익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장 해제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학원을 더 많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능력은 경험상으로 보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는 시기가 중학교 정도 다닐 때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이 기술은 중학생 때가 가장 적기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고등학교 때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엄밀히 말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 진단이기 때문에. 초딩은 자기 진단을 하기가 뭐 되는 학생도 일부 있지만 대개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는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지 엄밀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기는 어려워요. 왜? 자기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주도 학습은 원래 성인 교육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성인은 그거 할 수 있죠. 이거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초딩이 그걸 할 수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은 초등학생 때는 어렵고 다만 그냥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중학교 때 이런 그 기능적인 것을 본격적으로 좀 자기 것으로 습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습 기술의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진단을 통한 선별, 체크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짧은 인터벌로 반복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짧은 인터벌로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학원을 많이 다니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학교에서 배운 건 복습 안 합니까? 제가 상담해 보면요, 저는 뭐 돈 받고 상담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뭐랄까 일종의 이제 봉사활동 셈치고 꾸준히 중고생을 뭐 지금까지도 계속 상담을 해오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한 경우들이 많냐면 학교에서 배운 거는 복습 전혀 안 해요. 그리고 학원 숙제하느라 맨날 쩔쩔맵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운 거 다 복습할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많은 과목을 다 일일이 아까 제가 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꼼꼼히 복습을 합니까?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하지만 적어도 취약 과목은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수학이 제일 취약하다고 자기가 생각한다. 그럼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진도에 맞춰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라든지 익힘책이라든지 그건 자기가 챙겨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마저 안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취약 과목이라든지 또는 요 과목은 내가 이를테면 뭐 여름방학 방과후 수업으로 무슨 영어 문법책을 한 권 나간다는데 내가 이 기회에 영어 문법을 잘 정리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복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걸 다 복습할 필요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취약 과목이나 자기가 좀 전략적으로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해야 됩니다. 성취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추가로 이 학생이 A라는 과목을 학원을 다닌다고 쳐보세요. 그럼 A라는 과목 학원 다니면 거기에 붙는 복습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붙는 그 학원에서 배운 것도 성취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추가로 이 학생이 B라는 과목을 학원을 다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또 그 B라는 과목 학원 다니는 거에 거기에 붙는 복습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학원을 뭐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다닐 수 있을까요?
딱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경우 진도 나가는데 급급한 비정상적 공부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입니다. 성취도 개념 없어요. 복습해야 되는데 이런 관념 자체가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이거나 두 번째 경우 이 학생의 학업 능력이 매우 우수하여 한꺼번에 만씩 배워도 대충 다 소화가 되는 학생이거나 뭐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여기 학부모님들 지금 웃으시는데 학부모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연하다 이 얘기를 하면요. 이 얘기를 딱 던지면 좌중에 무슨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쫙 싸늘해져요. 아주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왜? 자기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다 알거든요. 자기가. 물론 일부 두 번째가 섞여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첫 번째인데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져요. 그래서 지금 성취도 관리에 필요한 또는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이 기술 중에 첫 번째 기술은 복습 기술이다. 복습 기술은 자기 진단을 통한 선별 그리고 짧은 인터벌의 반복. 모든 과목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기가 꼭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과목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시간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더 쉬워요. 이건 뭐 이번 주말부터도 해볼 수 있어요. 중고생 정도 되면. 초등학생도 한 고학년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주간 학습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가 좋아요. 매주 일요일 날 8시에서 9시 사이에 내가 그 다음 주 일주일간의 계획을 세우기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정해가지고 뭐 내가 일요일 날 뭐 재미있는 무슨 TV 프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기로 해.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할까? 뭐 화요일 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할까? 뭐 이렇게 써보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에게 이걸 권유해 보면 성격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세우는 학생에서부터 중요한 것만 대충 쓰는 학생도 있어요. 둘 다 좋습니다. 이건 뭐 무슨 왕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월요일 화요일 됐을 때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약간 다른 색깔 펜 같은 거로 이제 써보는 거죠. 실제는 계획하고 좀 다를 테니까 때로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이거를 다시 리뷰를 해보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획했더니 이렇게 됐네. 다음 주는 저렇게 해봐야지. 이거 제가 실제로 과거에 제가 가르쳤던 고3 학생 대상으로 한번 2번 실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일정 궤도에 오르는데 2달 정도 걸립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잘 안 돼요. 이거. 또 시행착오를 겪고 자기 거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2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맞춰집니다. 계획 세운 것하고 실제하고 어느 정도 뭐 완전히는 안 맞고 완전히는 사실 어른도 안 맞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대충 맞추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주간 학습 계획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월간 계획이나 뭐 방학 중 계획, 학기 중 계획 뭐 이런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 계획은 사실 뭐 날짜별로 세우는 게 아니라 뭐 대충 세우는 거죠. 혹시 방학 30일 계획 이런 거 옛날에 날짜별로 세워보셨습니까? 재수 없으면 사흘 만에 어기잖아요. 그럼 27일분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별 계획은 사실 주간이 한계고요. 뭐 월간이나 또는 그 이상 계획은 이제 대충 세우는 거죠. 내가 요 과목을 요 기간 동안에 요 교재를 이용해서 이 정도 속도로 한번 나가보자. 뭐 그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습 기술과 시간 기술 이것이 성취도 관리 또는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그리고 이것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애석하게도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오히려 중학교 때 이런 거를 무장 해제당한 채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또 대학은 가거든요. 대학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친구나 선후배 중에 대학 교수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신데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너무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수강 신청하는데 엄마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꽤 명문대 우리나라에 뭐 다 알아주는 그 명문대 그 두 대학의 교수 몇 명하고 저녁 식사를 할 기억이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너무 싫은 게 꼭 성적표가 학기 말에 나가면은 엄마들이 찾아오고 엄마들이 전화한다는 거예요. 이의가 있으면은 사실 본인이 찾아와야 되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들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세대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 뭐 대기업 취업시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유의 학생들을 대기업에서 반길까요? 예? 수강 신청하는 것마저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는데 익숙한 학생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을 기업에서 막 선호하는 인재겠습니까? 그게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자기들이 뽑을 때 스펙하고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보이는 어떤 그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성과죠. 성과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청소년기를 보냈길래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주도 학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성취도 관리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기능, 기술 이것이 필요한데 복습 기술과 시간 기술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을 방해하는 최악의 사교육이 우리나라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초등학생 때 방학 때 선행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다들 시키고 계시죠? 자, 근데 이게 방학 때 선행학습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방학 때 선행학습해서 첫 번째 배운 다음에 학기 중에 학교에 가서 두 번째로 배웁니다. 근데 되게 학기 중에도 학원을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학원에서 세 번째로 배웁니다. 그럼 안 끝납니다.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처리되면 뭐 학원에서 뭐 총복습 정리 막 어머니 보강 수업 잡았으니까 애를 다시 보내주세요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학교하고 학원을 계속 왕복하고 있으면 애들이 같은 내용을 4번씩 구경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관광식 공부라고 부르는데 애들이 막 저 장면 또 나왔네 막 그러면서 막 관광을 해요. 철저한 수동적 반복이 체질화 되는 겁니다. 물론 반복이 나쁜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심지어 그 성취도 관리를 위해서는 자기 진단을 통한 선별적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복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철저한 수동적 반복이에요. 4번씩. 여러분 집에서 스스로를 가지고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좋아하시는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 매회 4번씩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증세가 생기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 엄마가 방학 때 선행학습해 하고 이제 학원을 보냈어요. 학원에 갔어요. 앉아있어요. 선생님 뭔가를 가르쳐요. 근데 애가 이미 경험상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저 내용이 앞으로 적어도 3번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애가.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늘어지게 될까요? 당연히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집중력 저하 훈련이에요. 전국의 초딩들이 지금 집중력 저하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대입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때로 요긴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예를 들면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 이후에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꼭 무슨 2년 3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1년 이상 선행하는 학생들 보면요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수학은 안 잊어버릴 것 같으세요? 애들 무슨 뭐 기억력이 무슨 뭐 용가리 못쯤 되는 것이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정량의 선행을 한 중2, 3 이후에 하는 것은 저는 현행 우리나라 대입제도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길들이는 것은 완전 집중력 저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딩 때 집중력 저하 훈련을 마친 학생들이 이제 중딩이 된단 말이에요. 중딩이 되어가지고 이제 또 종합반 같은 데 이제 등록을 합니다. 자, 종합반에 등록하거나 또는 뭐 종합반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계세요.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과목은 이 학원, 저 과목은 저 학원, 그 과목은 과외 뭐 이렇게 스스로 종합반을 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종합반이나 스스로 종합반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시작한 날부터 얘는 공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네가 뭔데 계획을 세워 임마.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야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엄밀히 보면 계획을 세우는 게 금지되는 겁니다. 특히 중학교 때는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가 왜 중요하냐?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익히기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그냥 남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게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무장해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표현드렸습니다. 다닐 수 있는데
자기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이 학원을 뭐 6개월간 다녀보자. 뭐 그렇게 해서 다닐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 과목 두루 이렇게 이 학원이나 사교육에 종속되는 것은 자기가 계획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2나 고3 같은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수능이라는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성취도 개념도 없고 자기 시간이나 학습을 어떤 식으로 조직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기술이나 요령은 기성세대 어렸을 때보다 오히려 떨어져요. 그 공부량은 늘었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에 대한 기술이나 요령은 기성세대 예전에 공부했던 시절보다 오히려 못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사교육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초딩 때 수동적 반복을 체질화함으로써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중학교 때 종합반이나 스스로 종합반,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게 금지된다. 뭐 그러면 계획 세우고 관리하는 능력 점점점 퇴보하는 거죠. 세 번째, 고딩 때 문제집을 열심히 푸는 것. 문제집 많이 풀어야 되지 않아요? 물론 일부 과목에서 꽤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강연 때 제가 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본적인 언어적 역량을 키워야 되는 언어 영역과 부분적으로 외국어 영역 및 논술, 이런 것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기출문제 같은 것을 분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유형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도움이 되지만 너무 기본기를 쌓아야 될 시기부터 문제집을 열심히 풀면서 공부해봤자 언어적 역량이 잘 커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미 드린 바가 있고요. 다른 과목, 예를 들면 사회나 과학 과목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수학이 이제 제일 많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나라 이제 수능 수학 같은 것은 또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빠른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풀어낼 거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연습이 꽤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고등학생 때 그냥 관성적으로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이게 이제 열심히 공부한 거야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이게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언어적인 과목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좀 제한돼 있다, 이런 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시중에는 일반 문제집하고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시중에는 일반 문제집과 사설 모의고사 문제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문제 질이 더 좋을까요? 제가 돈 얘기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문제 한 문제당 출제료가 몇 배쯤 차이 날 것 같습니까? 짐작이 되시죠? 상당히 차이 납니다. 근데 사설 모의고사하고 또 실제 수능 기출 문제 및 우리나라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항상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6월과 9월에 두 번씩 이른바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죠. 이건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직접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문제 질에 있어서. 자, 사설 모의고사하고 수능 기출 문제 및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 어느 쪽이 더 문제 질이 높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또 차이 납니다. 아이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문제집만 막 사가지고 디자인이 예쁜 문제집, 친구들이 많이 푸는 것 같은 문제 사가지고 열심히,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효율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왜?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문제 질이 뭐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뭐 수능 같은 거에 맞춰서 학생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들은 자기 과목은 알죠. 이거 수능에서 나올 만한 유형이 아닌데 이게 왜 나왔지? 라든지, 아니 이건 교육과정 범위를 좀 벗어난 거잖아. 아니 이거는 문제가 좀 잘못됐네. 이런 것들이 꽤 눈에 띄어요, 실제로. 아이들은 모르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 그냥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이 곧 공부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위험한 점은 첫 번째, 언어적인 과목들은 그것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막상 아이들이 이제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서 푼 문제집이 문제 질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질이 낮은 것을 열심히 풀고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 오히려 수능 기출 문제나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잘 철저히 분석해 보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원리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일종의 요령으로서 특히 고등학생 정도 자녀를 두신 분들이 좀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의 원리,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한국개발원 그 KDI에서 수십만 명의 학생을 몇 년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학원 다니는 학생과 그 시간 동안 자기주도 학습을 한 학생, 어느 학생의 수능 성적이 더 높나? 전자보다 후자가 더 수능 성적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학생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갔을 때 기준으로 어느 학생이 대학 성적이 더 좋나 조사해봐도 전자보다 후자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잘 안 믿습니다. 학원을 무조건 많이 보내야만 아이가 입시 준비가 잘 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 통념, 그걸 너무 강하게 믿고 있어서 그걸 잘 안 믿으세요. 안 믿지만 그럼 대한민국의 그런 그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한 그 많은 연구자들이 다 무슨 연구 결과를 조작한 것이겠습니까? 뭐 허위로 뭐 무슨 정부의 어떤 정책에 무슨 부합하는 방향으로 막 그 왜곡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진단 능력입니다. 이것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그 효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 핵심적인 능력이고 그것을 우리 아이가 오늘부터 한번 좀 연습해 보게 하려면 물론 좀 자기 것을 익히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엄밀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훈련 정도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중학생 때 본격적으로 아까 제가 체크라는 요령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꼭 그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꼭 체크표가 아니어도 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것이 자기가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됨으로써 판단하게 하는 이런 훈련을 꾸준히 좀 시켜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때부터 주간 학습 계획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시간 계획, 시간 기술 이런 것을 좀 익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학원을 다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초딩 때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중학교 때 계획을 세우는 게 금지되는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돌이켜 보시고 자신의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이 상황,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주도 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그 개인, 가정의 수준에서도 중요하지만 세대 전체, 우리나라 전체 사회, 국가 수준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능을 익히고 성인이 되는 것이 이후에 계속 또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생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거창하게 표현하면 국가와 사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일 수 있다. 단순히 그냥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여볼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 이해를 해보시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평론가 이범님과 함께 오늘 자기주도 학습에 관해서 이제 주된 이야기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있어야 될 것이고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그 단계가 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로서는 미국에 이제 공부를 간 그 아이의 경우 미국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제발 선행학습 좀 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심지어 독일은 선행학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는 또 부모님들이 선행학습을 안 하면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데 노출시켜야만 한다라는 그런 그 관념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오늘 뭐 집중력 얘기도 나오고 효율 얘기도 종합해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타고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 효율적인 면을 적용해 봤을 때 집중력이 좋잖아요. 일단 1시간 앉아서 할 거 뭐 3시간 앉아 있더라도 뭐 녹음기 이렇게 뭐 이어폰 꽂고 하는 학생도 있고 주의가 산만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다니는 우수한 학생들 보면 이어폰 귀에 꽂고 있는 학생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집중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 그것은 그 개개인의 어떤 성격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어서 꼭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만 집중력이 높은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보고, 심지어 저의 경우도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원칙이 뭐였냐면 저는 앉은 자리에서 2-3시간 같은 내용 공부 못했습니다. 50분마다 과목을 바꾸거나 자리를 바꾸는 항상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효율이 낮거나 집중력이 낮은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한 2-3시간씩 계속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다. 아이의 성향이나 타고난 어떤 기질에 따라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참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 적성에만 맞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장만 없으면은 뭐 내버려둬도 좋다. 뭐 그런 그럼요. 말씀이네요. 엄밀히 말하면 네. 공부의 왕도라는 게 있기가 참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2주간에 걸쳐서 또 교육과 관련해서 또 좋은 유익한 말씀 해주신 이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고3 때로 돌아간다면 가실 분 있으세요 혹시? 예. 그런 꿈도 꾸면은 가위 눌린 꿈이 또 되곤 하는데 수능 시험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시간도 열심히 또 스트레스를 받지만 공부하고 있을 중고등학생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 있잖아요. 예. 잘 견뎌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